8월 19일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간의 정치적인 인연, 이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이 인연과 관련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고, 지금 여당이 이 공수처 그야말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정말 힘이 있는 대로 176석을 무기로 해서 밀어붙이다가 이제는 여력이 닿지 않는 그런 지금의 급박한 이 급변하는 민심의 역풍을 맞고 있어서 멈칫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가 사실상 공수처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후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이 성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민주당과의 인연은 지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상당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대구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외쳐놓더니 딱 취임하고 나니까 청와대 들어갔더니 완전히 다 지워버리더라. 아마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야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기반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이별이 이 경제 민주화를 약속을 저버린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이 정치 구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연륜이 많이 쌓여서 그런지 내공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역설적인 이 화법, 그러면서도 또 직설적인 이 화법을 통해서 이 대중을 사로잡는 이 탁월한 이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결단력도 높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2017년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 2017년도에 3월, 그러니까 5월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불과 2달 전에 김종인 당시에 비대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김종인 김종인 대표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전격적으로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탈당 소식을 듣고 당시에 문재인 사실상의 후보잖아요. 이 문재인 후보가 몰랐는데 사실이라면 대단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이후로 둘이서 별도로 만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국회 얼마 전에 이 연설을 갔을 때 딱 만났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않다가 지금 현재 이 최재성 정무수석의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통해서 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철퇴를 마련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고, 그 상당수가 엄청난 실세 또는 실세적인 위치에 가기까지 다 성공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천에서 탈락했던 이해찬, 전병헌, 강기정, 정청래, 그 다음에 최재성,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상 거의 문재인의 복심으로도 알려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최재성 이 총무본부장, 비대위에서 총무본부장을 했었는데, 이 본부장도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최재성 의원이 상당히 반발을 했어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는 손만 있었는데 이제는 보이는 손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 일축한 바 있고, 또 본인이 이제 비례대표 이번으로 슬그머니 집어듣다가 노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니까 또 물러나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욕심의 이 한번 최근에 또 물거품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표적에서 이런 물러나겠다, 비대위원장직을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에서 칩거에 있었는데 급히 상경해가지고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표직 그만두지 말아달라, 비대위원장 그만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득하는 풍경까지도 벌어졌다.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데,
다시 참 돌고 돌아서 이제 청와대 회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역설적인 것은 당시에 컷오프된 사람들이 3명 있는데 3명 중에 전병헌 여러 명이 있지만 그 중에 3명 전병헌, 강기정, 최재성 이런 사람들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기용되는 희한한 또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두 사람 절대로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2016년도 4월 22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이 비공개 만찬을 하면서 그때 나온 말을 가지고 진실 공방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시는 배석자 없이 난망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16년 4월 22일 얘기입니다. 20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20대 총선 압승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비대위가 다 끝난 다음에 김종인 대표가 당대표를 할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당대표를 하면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지금 대표를 합의로 추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서 뭘 제안을 했냐. 수권 비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대선까지 경제 민주화 스피커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뜻을 전했다. 얘기를 했어요. 만찬이 끝나온 비공개 만찬을 하고 나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 경선을 나가라고 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했다. 당이 전당대회 때문에 전당대회로 패거리 싸움하면 그것으로 끝이니까 단단히 알고 있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는 합의 추대하는 전혀 불가능하다.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하고 전혀 이 대표 경선 나가라고 했지 합의 추대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두 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 합의 추대해서 대표를 맡고 싶은데 지금 합의 추대할 때가 아니다. 이걸로 압축이 되고, 이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를 보면 나는 경선도 자체도 나갈 생각이 없다. 패거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예 대표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결정적인 얘기는 바로 수권비전위원회 얘기입니다. 경제 스피커 얘기, 경제 문제, 경제 민주화. 수권비전위원회에 대해서는 하지도 않은 얘기다. 이렇게 딱 잘라서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는 배석자 없이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 이제 청와대 회동 만약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분명한 논의의 어젠다, 즉 의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해찬 대표 지금 내일 모레 그만두잖아요. 이달 말.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없이 딱 단 둘이서만 만나자. 그래서 다른 이 군소 야당의 대표하고 함께 만나서 밥만 먹고 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청와대 회동에는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청와대 회동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지만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냐가 결정적 변수다. 내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 반 이상 51% 정도는 만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조건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저 정도면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러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건을 저는 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만나고 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설령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심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전달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일정 부분 성공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야권의 요구사항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완전히 무시해요. 더군다나 총선이 끝나고 나서 무시하는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설령 지금 현재 김종인 대표의 요구 조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된다. 이거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은 청와대 여당의 아주 전용 아니에요? 저 주 무기 아닙니까? 전문성.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구실과 명분과 여건은 그야말로 정부 여당 청와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즉 청와대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만나는 것까지만 해놓으면 그 이유는 청와대 여당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사실상의 청와대 회동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요구 조건 그 세 가지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만약 청와대의 현재 상황이라면 청와대는 이제 끝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민심이 보통 분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노한 민심을 담아서 전달하겠다고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제안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혼자 독재하겠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형식에 관해서 미래통합당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잖아요. 브리핑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청와대가 뒤로 물러설 정치적인 공간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종인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대통령과 이 긍부정 지지율, 이 편차가 자꾸 커지고 있고, 이러한 이 하향성 추세가 여당에는 하향성, 미래통합당에는 상승성이죠. 이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과연 이 김종인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미래통합당을 반사 이익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여당을 압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느냐, 도대체 싸움의 기술, 내고의 기술, 협상의 기술이 뭐냐, 이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초로 칼럼니스트의 눈, 이 제목으로 실려지고 있는 칼럼을 어제 칼럼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알 수 있어요. 문 대통령의 빈말, 그리고 진보 계층, 즉 민주당 측의 거친 표현이 여당에게는 마이너스로 작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문 대통령의 말은 신뢰성이 없다. 부동산 문제가 됐든 북한 문제가 됐든 이 신뢰성이 없이 이미 없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힘, 사실상의 김종인의 효과,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하나는 중도를 향한 김종인의 세련된 발언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통합당 극우와 선을 긋고 품격을 지금 되찾고 있다. 그리고 이 상식과 합리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또 따르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특히 말과 관련해서 여권에서 최강욱 이렇게 압박적인, 그야말로 독선적인, 그리고 정면 대결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또 이런 말들, 그래서 중도층의 거부감과 역풍을 부르고 있다. 이것이 역전된 지지율 배경의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이제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통합당 자체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째로 김종인의 언어는 메시지가 선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선명한데 표현이 점잖다 이거예요. 저도 더러 한 번씩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보수의 핵심 중에 첫 출발점은 예의 범절에 있어요. 점잖은 거. 그래서 천박한 도시라든가 이해찬 대표가 하는 거잖아요. 서울은 천박한 도시다. 또 이 XX 자식이다. 이런 이 극단적 언어를 썼는데, 김종인은 비대위원장은 독재 정권이나 사퇴하라 이런 거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이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윤석열 총장한테 총지라는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는 인성의 문제다. 그리고 홍남기, 김현미 이런 사람들을 관해서는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대놓고 해임하라, 퇴진하라 이런 것보다는 부드러운 언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충분히 전한다. 그래서 중도층 입장에서는 신선한 사이다 역할의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유체 이탈 화법과는 거리가 먼 이런 그 화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황 전 대표는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이고, 이 전 총리는 엄중히 지켜보자 이런 이 말만 계속 하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가는 한마디로 해서 기사가 되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차기 대선 주자로 백종원 같은 분이 어떨까 이렇게 이 화제를 던져놓는데, 이런 걸 무슨 얘기냐, 비정치인이라도 대중 친화적 인물이면 누구라도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담한 제언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놀랄만한 은유를 동원해서 자신의 말을 돋보이게 하는 빼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대중들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이른바 뼈 때리는 발언의 감각이 뛰어나다. 이렇게 지금 이초로 이 중앙일보 논설 우연히 그렇게 지금 기자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돋보이는 기술은 세련된 논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거친 직설 화법이 아니고 이 은유적인 화법이지만은 상당히 세련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 야당의 이 거리 투쟁, 이런 이 원외 투쟁과 관련해서 지금은 얼마든지 선거로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옛날식으로 우격다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통합당이 장애투쟁에 나서지 않는다고 야성이 없다고 하는데 세상이 바뀐 걸 알아야 된다. 이런 식의 그 세련된 논리를 전개를 통해서 이 삭발이나 단식과 같은 극한 투쟁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중도층에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경쟁력은 유연한 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또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철호 기자는 지금 남편 오바마보다도 훨씬 더 잘 연설을 한다는 미셸 오바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셸 오바마의 얘기를 들고 있어요. 저들이 비열하게 굴더라도 우리는 품위를 지킨다. 박근혜 탄압으로 망가진 보수 야당이 다시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도 경험과 능력과 품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철호 이 기자의 이철호 이 칼럼 꼭 여러분들께서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윤석열 관련 얘기인데요. 지금 여당에서 이 공수처 그야말로 번개처럼 다 싹 관련 법을 통과시켜서 출범을 하려다가 이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도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반드시 제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딱 이 꼬리가 물린 거예요. 코너에 빠져 있는데 그러는 상황에 여권이 아주 급격하게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약화 속에 그동안에 부동산법 처리하듯이 밀어붙였다가는 더 이상 민주당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정치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결론을 내려서 더 이상은 부동산 관련 입법,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 선출, 이럴 때 지난 6월과 7월에 보여줬던 그러한 강한 독재적, 독선적 의회 의정 활동은 안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사이에 긴장이 굉장히 팽팽한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국회 운영상 매우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17일 날 민주당 원내대표단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 워크숍에서 이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서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 조절의 핵심 대상 이슈가 바로 이 검찰 이슈를 포함해서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후속 입법인데요. 이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로 추진한다. 그 다음에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김태령 원내대표가 검찰 개혁은 속도전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 석 달 정도는 당과 원내대표단 안에서 논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자, 그렇다 본다면 여러분들 이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이하찬 대표가 지난 5일날 당 최고위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지금 늘어지고 있다. 현재는 위법 상태다.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즉 8월 국회가 결산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8월 어제부터 참 시작됐습니다. 오늘 19일이니까요. 그래서 추천 의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지난 5일날 이해찬 당 대표가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워크숍이 끝난 직후에 취재진의 그러한 이 공수처 설치 문제와 관련 질문에 관해서 이 홍정민 원내 대변인은 오히려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쨌든 간에 이미 공수처 출범 시한을 넘겼는데 야당이 끝까지 협조 안 하면 9월 정기국회 때 세게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입법이 완료된 사안이라서 부동산 때처럼 속전속결로 매듭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윤석열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특될 게 없다. 그래서 최근 검찰 인사에서 이미 힘 빼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당내 의견이 상당히 큰 흐름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8.15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지도부 대부분들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강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 최고위에 출마한 사람들이, 최고위원 또는 대표 출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 개혁 명분을 갖고 공수처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고 또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최고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공수처 문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와 또 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공수처 설치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여당에서 그야말로 얼마 정도나 이 민심을 무서워하는지가 이 공수처 추진 강도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